작년에는 비강남의 반란이 이슈였어요. 올해는 탈서울 내 집 마련 이슈. 그렇게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인천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장세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기린 목장세라고 말씀드려요. 기존의 통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고점을 지났느냐, 근접해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집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의사결 정되는 건 내가 온몸으로 책임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지금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집 많은 사람은 당연히 집 많은 사람 전문가들을 그리고 찾아가는 거고, 집값 오른다는 사람을 찾는 거고, 집 없는 사람은 폭락주의자들만 찾는 거잖아. 결국은 팬덤을 찾는 과정이 지금 마치 그게 전망이라는 거로 뒤바뀌어가지고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도 그렇게 다 안 맞는 세상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의 어떤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브릿지 박진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도 그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분이실 거예요.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브릿지하고 브릿지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아, 브릿지는 그냥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브릿지는 저희가 이제 만든 고유 명사인데요. 부로 가는 다리를 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 자주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좀 그 조회수 늘리는데 네네네. 일조를 할 테니까 네네네. 예, 자주 봐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브릿지 응원합니다. 서너 명은 늘어나지 않을까. 또 저하고 집사람하고 네네. 또 우리 아들하고 또 우리 누나들도 다 4,500명 정도 확보하신 것 같고 그 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한 게 올 들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많이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단일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아요. 복합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유동성 힘인 것 같아요. 유동성 산사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심지어 지방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공통 분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주택시장은 원래 사이클이 서로 달랐어요. 특히 서울과 지방. 그런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동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끌어올리는 요인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동성 세례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네. 이게 도대체 가구수 늘어난 게 아마도 청약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 분가를 해버리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자본이득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분가를 해버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말에 약간 전도돼 있죠. 네. 그게 한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임대차 3법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아, 네네. 네, 시중에 결국은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게 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고공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1년 사이에 곱절 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집을 구하기는 어렵고 뭐 전세 구하기를 해도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외곽에서 집을 사버리자 그런 어떤 경향들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 양도시의 중과에 따른 매물 절벽 이것도 주요한 어떤 원인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또 심리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을 안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던 포모 증후군 이게 결국은 변수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패닉 바잉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주로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는 비강남의 반란이 이슈였어요. 네네. 올해는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 결국은 서울에서 집을 못 사고 전세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탈서울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당연히 뭐 경기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부는 노원이나 도봉구 쪽으로 가긴 했지만 값이 많이 올라서 그나마 이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집값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뭐 이거는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9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16% 올랐어요. 그러면 2002년에 보면은 22.7% 올랐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이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결국은 경기 인천이잖아요. 서울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한 13%. 경기가 어쨌든 24%, 인천이 25% 이제 올랐는데 이렇게 경기 인천이 많이 오른 거는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프레임이라 할까요? 패러다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를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서울 중심만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절수산 이런 것 때문에 일본처럼 뭐 간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횡행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신도시가 뭐 일본 신도시처럼 간다는 얘기가 언제 얘기해. 근데 완전히 이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뒤집어 버린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한동안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보니까 뭐야 이게 오히려 강남보다 뭐 어디가 더 많이 올랐냐면 그렇게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인천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번 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선입견과 편견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을 절대화하면은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데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를 좀 더 자극한 게 있다면은 GTX 같은 저는 광역, 철도 네. 이것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서울의 광역화예요. 그게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GTX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몰락론이나 신도시 유령화 이런 그 기존의 통념들을 완전히 깨부숴버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어떤 그런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대입했다가는 그거는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기존에 어떤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시장은 유기체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 사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봤던 지방의 아파트 값이 지금 비싼 곳은 국민주택 규모가 17억을 넘어섰어요. 어지간한 데는 지금 비싼 데들은 뭐 그래요. 세종시 12억, 대전 13억, 울산 12, 3억, 창원 11억, 광주 10억, 뭐 그렇습니다. 대구라든지 지금 뭐 부산 같은데 비싼데 17억씩 하거든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못지않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순간에 또 외부 요인이라든지 시장 변화에 의해서 거품이 확 빠질 또 그럴 수 우려는 네,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옛날에 수도권에서 하우스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2012년이었는데 지방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서로 따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퀴, 수레바퀴처럼. 네. 그 왜 그러느냐? 원인이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지방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이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통해서 부촌이 재탄생되는 과정이에요. 지역에서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살아? 자기들끼리 리틀 강남을 만들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캐슬인데 자기들끼리 이게 끼리끼리 모여서 만드는 그게 요새 지방에서 신흥부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잘 보면은 네 가지 공통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학군, 그 다음에 조망권, 그 다음에 뭐 교통, 재건축 같은 이슈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 해당되면은 보통 블루칩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도시는 팽팽해지는 게 아니라 뾰족하게 슬림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공간의 마태효과라고 그래요. 마태효과. 마태효과가 빈익빈 부익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공간이 안에 마태효과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팽팽한 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뾰족하게 도시가 이렇게 줄어드는 수축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보면 될 것 같죠. 긴 말씀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집값이 대체 그러면 지금 대체 어떤 국면에 진입을 한 것이냐. 이만큼 올랐으면 조금 주춤할 때가 됐느냐, 뭐 추세 전환 조짐이 있느냐. 지금 그 시장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과열이 연장될 줄은 몰랐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결국은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100m를 보통 아무리 빨리 뛰어야 뭐 어느 정도 뛰나요? 한
그렇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만약에 그런 속도로 뛴다면은 다 가슴이 터지겠죠. 마치 그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과열돼 있다. 왜냐면은 지금 KB 시세를 보면 올해 8년째인데 실거래가로 보면 올해 10년째 올라가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장세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기린 목장세라고 말씀드려요. 기존의 통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은 말이야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 너무 바닥에 살려고 그러지 마.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텐데 잘 봐요. 사람으로 따지 보면은 이 어깨부터 머리 끝까지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요. 왜 직립보행을 하니까 사자는 봐봐요. 사자는 똑같아. 예? 그런데 길이를 한번 봐요. 길이 무릎부터 어깨까지의 길이보다 어깨부터 머리 끝까지가 오히려 더 길어요. 과욕을 부리지 마라.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조금 고수들이 장인의 집 하신 분들 제일 많죠. 네. 이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전망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안 맞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시장을 다 내다볼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오만한 생각을 저는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전망하기보다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고점을 지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 지금 고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은 지나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네. 상투는 지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을 두고 여쭤보자면 물론 아까 전망 소용없다라고 하셨지만 올 연말이라든지 당장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집값이 그러면 그때 추세 전환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년 대선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상승 그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거래가 아마 네. 당분간 크게 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거래량이 좀 대폭 줄었더라고요. 하락 전조 정도로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는 또 아니에요. 장기로 보면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구간별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거래량과 가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오히려 가격을 선행한다는 거고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 공급의 어떤 방정식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구조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봐요. 원래는 수요가 줄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줄죠.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수요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거래량과 수요량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빠져야 되잖아요. 아니 수요가 줄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냐. 그런데 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이 많냐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수요의 다른 사이드에 뭔가 고장이 났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수요가 줄긴 했는데 이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줄어버리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은. 왜냐? 지금 대출 규제 하면 갈수록 연말까지 심해질 거거든요. 내년부터 다시 재개를 하겠죠. 그래도 올해보다는 증가폭을 더 낮추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금리 상승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대선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 중요한 거는 한 내년 한 3월 대선까지의 좀 흐름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으로 보는데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간 상승률이 0.3%대예요. 높아요.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로 바로 확 접어들 것 같지는 않다. 확실히 이제 거래량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가 안 되면은 일부 이제 이 건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급매물이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다 정렬을 해버리니까 매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정도 매수세가 줄면은 가격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결국은 공급 사이드에서 애로 현상이 일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아마 한 5개월 정도 맞나요?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소강 국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정도지 상승세가 꺾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규제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대출 부분들이 지금은 뭐 당장 뭐 이것 때문에 막 집값이 꺾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만 거래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중소형들은 대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갭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출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일부 연결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의 증가폭하고 거래 증가폭하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특히 그 대출 중에서도 약간 전세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약간 정부가 약간 한 발을 물러선 느낌이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앞서 그 전세 대출이 실제로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많이 미쳤다고 봐야죠. 예, 그 아까 방금도 갭 투자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결국은 집값에 불을 지른 거는 전세 대출이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주로 이제 고가 전세겠죠. 고가 전세를 구매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죠? 구매력을 더 갖추게 만드는 거죠. 네. 이 비싼 전세들이 결국은 소화된다는 거고 이게 또 매매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비싼 매매값, 저는 집값이 약간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가격을 지탱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전세값이 비싸지니까 갭 투자가 또 생겨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가 비율이 지금처럼 60%가 있죠. 지금 만약에 전세가 비율이 만약에 30%라면 어떻게 갭 투자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면이에요. 개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내일 모레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값은 올려놨는데 전세값 누가 올려놨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세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 대출 지금 증가폭이 연간 한 뭐 6%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세 대출은 이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한 15%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수요자들이 크게 침해받지 않는 상황, 실수요자들이 크게 어쨌든 피해를 안 보는 그 선에서 어쨌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승분에 대해서만 좀 그래도 대출을 해준다거나 하면서라도 이제 규제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네네네. 글쎄요. 그렇게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금융당국에서 그거는 조율을 할 것 같고, 네. 저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는 좀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치게 될지. 대선은 과거에 보면은 약간 이벤트 정도에 그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 부분에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보면은 정책은 상식을 제도화한 거예요. 결국 시차를 두고 민의를 반영합니다. 민의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은 청약하는 사람 빼고 집 사시는 분들은 내년 대선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셋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게 가팔랐는데 그러면은 이 전셋값 상승이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는 작년은 제가 비강남의 반란이었고 네. 올해는 탈서울 내 집 마련, 내년은 탈전세 내 집 마련이 키포인트입니다. 탈전세 내 집 마련. 왜냐면은 내년 아마 8월부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재계약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만기가 도래하죠. 이제 나가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첫 번째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애가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못 옮겨요. 그러면은 뭐 월세를 바꿀 겁니다. 나머지 차액은 결국 월세로 지불을 하면서 이제 버티는 사람 하나. 두 번째로는 그래? 그러면 전세도 비싸?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올해처럼 탈서울 내 집 마련과 비슷한 형태. 그죠? 올해는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 인천 쪽으로 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른바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그게 아니라 전세의 난이 촉발한 내 집 마련 어떤 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2,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실 수 있겠냐고요. 못 사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싼 주택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내년에도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대적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수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 입주 물량도 또 많지 않아요. 내년에 뭐
최근에 뭐 부동산 124 자료 보니까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뭐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한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전세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저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이제 월세화로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결국은 전세 시장의 불안이 어떻게 진정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다만 전세 대출을 좀 이게 억제를 하면요 네. 고가 전세들은 소화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사철이 물론 지난 것도 있지만 지금 중개업소 얘기해 보면은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세 시장이 내년 주택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다만 이제 대선이 내년에 어쨌든 간에 시장 흐름에 좀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사실상 변수는 두 가지예요. 대선하고 결국은 전세난 이 두 가지인데 대선은 약간 여야 간의 공약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급격하게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가장 큰 변수는 어쨌든 내년 시장에서 전세난이다. 그러면은 아까 그 대선 정도까지는 상승세는 그래도 이어질 것으로 예, 내다보셨는데 예, 저는 약간 네. 아마 급격한 마이너스까지는 안 봐요. 그거 내 틀리면 어떡할까? 내년 틀리면 저 욕하려고 그러지. 아니 전혀 아니요 이거 안 해요. 내가 그걸 알면 국민은 아직까지 왜 다니겠어요? 네. 빨리 나가서 차렸지. 저를 학대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을 구분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 집 많은 사람은 당연히 집 많은 사람 전문가들을 결국 찾아가는 거고 집값 오른다는 사람을 찾는 거고 집 없는 사람은 폭락주의자들만 찾는 거잖아. 결국은 팬덤을 찾는 과정이 지금 마치 그게 전망이라는 거로 뒤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건데 저는 다만 뒤에가 생각했는데 실수요자들은 저는 전망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할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세난이 실제로 좀 큰 이슈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상승이 조금 더 밀려갈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내년에 그러니까 네.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가장 네. 큰 게 전세난 지속 여부고요. 뭐 입주 물량도 내년에 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많지는 않는 건데 그 나머지들은 다 악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금리 상승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그다음에 부분도 가계 있을 대출 거고. 네. 이런 뭐 규제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치고 나가기는 힘들 것은 맞다. 예. 그러면은 그 위원님 저희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좀 그나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 무주택자들은 일단은 자기의 어떤 처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점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내가 신혼 특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생애 최초 특공으로 붙을 건지 뭐 신혼 희망타운으로 붙을 건지 일단은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아니요 다양하게 다양해요. 다들 보시면 그러면은 뭐 오랫동안 그 청약 뭐 저축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은 15년 이상 갖고 싶다면은 무조건 그 청약을 도전하셔야 되죠. 특히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가점이 한 60, 한 2점, 3점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요새 힘들어하세요. 맞아요. 어떡할 거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버려? 무조건 가야지 그러면. 그러면 청약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50점 정도 되고 앞으로 보니까 아유 뭐 애기도 더 놀 것 같지도 않고 부양가족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집을 사셔야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라 집을 사는 쪽으로 매매 시장에서 내 집 장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사도 후에 안 사도 후에예요. 계륵장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저도 의사결정 못 한다는 거예요. 막상 내일이 되면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함부로 못 합니다. 남의 얘기는 쉽게 해요. 근데 내가 의사결정 내는 건 내가 온몸으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분명히 첫 번째 지금은 재테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집값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인식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언제부터 지금 버버리고 집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내가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 나는 적어도 앞으로 15년 이상 남아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빠지더라도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이 많이 남아서 내가 그거를 소득으로 하락분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앞으로 전세난이
그다음에 월세화가 진행될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영역에 들어있는 게 어디냐? 중저가 중소형이지. 마지막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산고 곡심이라고 그래 풍수에서. 집값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락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돼. 마음의 버퍼가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못 사요. 아니 사래도 안 사. 지금을 살려고 그러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돼. 지금 부동산을 사시려면은 투자적 마인드는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어요. 주거 공간이 진짜 필요하다. 뭐 어차피 장기로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하는 거니까 멀리 보면 오르는 거니까 내가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충분히 뭐 내가 판단 실수에 대해서 자기 판단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 안 해 또 자기 파괴행위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보면 집값은 난 우상향한다고 봐요. 대도시에서는.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뭐 갚아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집을 사지. 지금 뭐 오를까 내릴까 지금 5억 주고 샀는데 그거 저 1년 안에 이제 6억 안 올라가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뭐 당신이 사자고 그래서 뭐 우리 망했다 해서 부부 싸마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컨셉이에요. 지금 컨셉은. 그러면 네. 역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다 뭐 심리적으로든 어쨌든 갖추지 못한다면 섣불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그것도 있다라는 괜찮아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을 하시는 게 네, 좋은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순수 투자적인 개념, 특히 뭐 유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더 산다든지, 네. 유주택자들이 더 좋은 데로 옮긴다든지,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잘못하면요, 붕 떠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유주택자분들을 옮겨 타시게 하시는 분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은 팔고 나서 매수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중개업소를 찾아가 보면은 갑자기 5천만 원 올려달라거나 1억 올려달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은 이 옮겨타기 하는 것도 큰 모험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우 있는데 만약에 진짜 옮겨타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선매도 후매수예요. 물론 이제 내가 팔고 나서 가서 중개업소 갔는데 갑자기 올려달라고 그래서 낭패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먼저 계약해놓고 나중에 이게 안 팔려가지고 겪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는 무조건 대출을 내면요 6개월 안에 종전집을 팔고 전입까지 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산 집을요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살얼음판이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옮겨타기 하는 거는 지금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거의 경랑처럼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무섭게 빠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안 믿고요. 네. 저는 전문가가 점술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오를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네. 내릴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이걸 변동성 쇼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 부분이 저는 오버슈팅 돼 있다고 봐요. 고평가돼 있다.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연끌 비투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 제가 오죽하면은 집 사는 사람한테 집 살 거면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왜냐면 제 아들이 지금 집 살까요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너가 이 네 가지 요건을 너가 갖출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과연 갖출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거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거를 시장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라고 예단을 해서 그걸 지금 뭐 가격이 지금이 비싸니까 판다 이런 행동은 이런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저는 말씀이신 단두대에 못 걸어놓고 전망하는 거예요. 거죠? 그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진득해야 되고 부동산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미덕이 그런 말이에요. 엉덩이 밀착의 법칙이라고.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비해서 훨씬 비합리적이고 저수익 자산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주변에 보면 다 부자들이 부동산 부자들밖에 없잖아. 주식 부자들이 이렇게 많나요, 주변에? 또 많이 보신 분들은 또 그건 전문가분들이지. 그쵸.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주식에서 큰 돈 벌 수 있나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털 다 빠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수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이자로거든요. 그걸 못 견뎌요. 미래를 내가 한번 뭐 3년 갔다 왔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는 집은 진짜 제주꾼 아니고서는 진득하게 그냥 재테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다는 그런 마인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장 분석
것들을 하실 때 보면 시장 전망 특히 하실 때 보면 그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세요. 진짜로 이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네, 사이클은 존재하죠. 음, 근데 이 프랑스 철학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질 들레즈가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차이의 반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사이클이 반복이잖아요. 네. 근데 차이를 동반한다는 거죠. 분명히 시장은 이게 일정한 사이클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 패턴을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 폭이라든지 길이 등에 있어서. 사이클은 사이클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 변곡점을 찍고 이게 떨어질지는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아는 문제예요. 우리는 다만 확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통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야. 저도 원 오브 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그게 맞겠습니까? 맞으면 야 오늘 안 나왔어요. 저도 저 돗자리 깔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중에서 여러 전문가들 가운데 중지를 모아보는 거예요. 중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렇지. 나는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나중에 뭐 후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혐오에 빠진다든지 이런 행위를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최선을 다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 전문가도 그렇게 다 안 맞는 세상에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장과 전망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용서 좀 하시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 안 사셔서 소갈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예.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 시대하고 다른 게 이 투자가 삶의 일부가 된 사회거든요. 맞습니다. 펀드 매니저처럼 자산을 굴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회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삶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거든요. 부동산이든 뭐 금융이든 지식의 총량을 늘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지식이 쌓이면 이게 이제 인사이트나 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 그 의사결정 안 하시더라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의 어떤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중요하고 그리고 막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생각의 힘, 사유의 힘을 늘리는 게 가장 저는 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부동산 쪽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뭐 요새 책들 많잖아요. 뭐 주식이든 아니면 뭐 채권이든 뭐 ETF든 공부를 좀 꾸준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재미있게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